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질문들, 과연 유튜브엔 어떠한 고추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고, 저희가 또 거기서 한번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추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가장 맨 처음 페이지에 천안 고추시장 저 청춘찐이라는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분 유튜브도 한번 봤었거든요. 네. 이분 유튜브가 이분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올리세요. 근데 특히 어떤 것들을 올리시냐면은 그 여기저기 시장에 다니면서 고추 시세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세요. 14만 9천에 한 15만 가까이 되는데, 이분이 고추도 뭐 판매하시기도 하지만 뭐 용인시장, 뭐 괴산시장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다니시면서 고추 시세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세 많이 보시는 분인데, 아마 고추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시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배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이런 고추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 네. 그래서 고추도 판매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밑에도 한번 쭉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고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어떠한 질문들이 많은지, 고추병이라는 한번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볼까요? 오, 굉장히 고추잎이 비가 온 뒤에 고추잎이 노랗게 떨어지는 이유는, 한번 이 썸네일만 가지고도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럼 비가 온 후에 고추잎이 이상해요.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평소에 자주 보세요? 네. 이거는 비가 온 뒤에 나타난 증상이 아니고, 이건 코리아 아그로라는 이제 아마 약, 영양제 같이 하는 이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비가 온 후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서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보면 지금 굉장히 뭐 이런 뭐 적고 영상 비슷하게, 맞습니다. 적고 현상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마그네슘이나 철결핍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잎 상이면에서. 네. 그러니까 또 잎이 이렇게 낙엽이 되거나 축엽이 되고 뭐 수분 부족이라고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 수분 부족 현상이 맞을까요? 적고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적고 현상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고추역병 저항성 품종에 육성하다 보니까 안 좋은 형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파리가 노래에서 떨어지거든요, 결국. 그럼 이제 농가들이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저 잎이 떨어지니까 이게 병이 아니냐. 사실은 그게 역병 저항성 소재에 아주 나쁜 형질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심한 거는 마치 이거 너무 떨어져가지고 광합성이나 기타 등등 어떤 영양에 무슨 저해를 받지 않느냐. 물론 영양제를 치거나 하면 효과는 보겠죠. 근데 저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세균성 전문입병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파리가 이게 탄 증상, 이게 잎맥 앞뒷면이 다 보이는 걸 기억하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세균반적병 아닙니다. 그럼 뭐죠? 서커스포라하고 스테인필륨이 지금 공존해 있습니다. 전문입병의 일종인데요. 세균반점병이 오면 그 반점 주변에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하얗게 이렇게 변한 것들은 곰팡이병에 의한 것이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세균반점병일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 또 하나 눈이 하나 더 있죠. 아마 제가 봐서는 이게 서커스포라의 전형적인 증상이지 않을까. 요거는 스테인필륨. 한국명으로 정확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둘 다 전문입병이고, 이거 하나 입전문입병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게 전문입병인지 입전문입병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곰팡이병이다. 세균성이 아니고 곰팡이병이다.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오차라든지 생길 것 같은데, 조금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곰팡이병하고 세균병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작물 전 생육기를 보면 신초가 있고 중반잎이 있고 노엽이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곰팡이병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하엽 쪽에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점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고 위로 점점 진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균병 같은 경우는 위아래 잎 관계없이
신초에는 거의 없지만 중간하고 하위 부분에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어느 정도 이게 세균병인지 곰팡이병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적고 현상, 네네. 이제 내병계 품종들의 이제 형질적인 특성으로, 예, 맞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크다, 예. 그런 신경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재배하시는 분들은 내 고추 품종이 복합 내병계 품종이다, 뭐 이런 바이러스 내병계 품종이다, 현재 내가 잘 심고 재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양제를 뭐 주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다 낫긴 낫겠죠. 근데 저거에 의해서 뭐 크게 작물 재배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연적인 안 좋은 형질이 붙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호소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그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일단 눈에 겉으로 보기에는 네네. 결핍 증상같이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럼 이제 또 다른 한번 유튜브 한번 볼까요? 고추 궤저 바이러스는 초세 안정, 탄저병은 예방 위주로 한번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이장님 때 고추 이거 보세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흥농TV 농사 함께 지어봅시다라는 품종으로 고추 궤저 바이러스는 초세 안정, 탄저병은 예방 위주로라는 유튜브를 한번 중심으로 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러스 전공자인데요. 저 궤저 바이러스라는 말이 저렇게 장명을 하신 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궤저 바이러스 도대체 뭡니까? 라고. 되묻고 싶어요. 학명으로는 네크로시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바이러스는 절대 없습니다. 궤저 바이러스란 말은 없고요. 어떤 뭐 CMV도 궤저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궤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궤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궤저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CMV에 의한 궤전이에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궤전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발병이 된 그 매개가 CMV로 인한 궤저인지 뭘로 인한 그렇죠. 궤저인지 네. 이게 괴사가 되는 그것만 보고서는 그냥 단순히 궤저라고 칭할 수 없다. 네. TSWV가 감수성 품종의 저항성 품종은 탑 네크로시스, 즉 신초 부위가 거꾸러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궤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TSWV가 저항성 품종 나타나는 기작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궤저를 할 수 있고 CMV에 의해서 줄기에 혹은 그 이파리에 보면 노랗게 이렇게 V자가 새겨져요. 그 CMV에 의한 증상이거든요. 여기 일단 증상이 나왔는데 한번 이 증상 한번 쭉 봐주세요. 이 증상을 보시면 이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네. CMV가 걸리게 되면 저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네. 과가 작아집니다. 과가 작아지고 요철과가 심해집니다. 그게 주 증상이고 뭐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궤저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면 이게 어떤 바이러스냐고 전 되묻고 싶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되묻고 싶어서 이게 궤저 바이러스라고 학명을 찾아오라면 뭐 못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저 바이러스 명칭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궤저 바이러스가 어떠한 것으로 CMV로 매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예방하거나 혹은 방지하는 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TSWV에 의한 궤저가 신초가 궤저 일어나는 거는 총체벌리를 방지해야 되는 거고요. CMV에 의한 궤저는 진딧물을 방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살충제를 살펴야겠죠. 그 벡터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된 곳도 네. 달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방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복합 내병계 고추를 심었을 때 사실 모든 바이러스를 다 예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내병성이지 고추에 오는 아까 한 5-6가지 정도의 모든 게 다 저항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MV의 저항성 품종을 만들었다 하면 예를 들어 페퍼모트 바이러스에 올 수도 있고요. 뭐 BBW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정확히 내병성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다른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충에 전반되기 때문에 그 해충을 잡는 방법. 근데 대부분 진딧물이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는 수시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진딧물은 수시로 방제를 하고 그게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방이죠. 방제가 아니라 네, 예방이죠. 최우선적인 예방이다. 네,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뭐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 앓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맞습니다.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도 칼슘 결핍 증상이 나는데 네.
제가 알기로요, 박사님. 네. 칼슘 결핍은 체내의 수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품종이 고추인데, 네. 체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이 말라 들어가면서 이게 체내에 충분한 그 미량 요소들, 뭐 네네. 칼슘이라든지 철 등이 이동하지 못해서 칼슘 결핍이 난다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칼슘은 그 식물체에서 가장 이동이 느린 영양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밭을 경작을 할 때 뭐 석회도 넣고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다른 방안으로 연면 시비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연면 시비를 하더라도 체내 이동이 너무 늦기 때문에 또 칼슘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제도, 그러니까 예방, 모든 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고추가 힘이 딸릴 때가 됐어. 그러면 내가 칼슘제를 사전에 쳐줘야지 해서 예방 효과로, 그러니까 칼슘 결핍도 예방 효과로 계속 연면 시비를 해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요즘에 그 품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추 종자를 사오면 봉다리 뜯어가지고 아무것도 뜯어가지고 바로 파종하시죠?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고추의 품종을 대부분 보게 되면 관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칼슘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표현이 다 있거든요. 결국은 관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관수 안 한 농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칼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어떤 농가들이 원하는 과품질, 과가 두껍고 크고 맵고 여러 가지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은 저런 생리장에 되게 민감한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과가 크고 건강품질도 다 좋은데 칼슘 결핍이 너무 민감해.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의사항에 꼭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물을 관수해야 되는데요. 충분한 물을 어느 정도 관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충분히 관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시게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물 관수는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토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3일에 한 번씩 1시간을 물을 대고 있어. 점적호수입니다. 분수호수는 다릅니다. 1시간을 물을 대더라도 한 2시간 한번 물을 대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칼슘 결핍이 민감했다. 올해는 조금 관수를 내가 1시간씩 더 했어. 그래서 했을 때 과연 칼슘 결핍이 오는지 또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어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기 밭자리의 토양이나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끔 자기만의 농법으로 계속 바꿔야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그때도 같이 저희가 포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제 일부러 농가분들에게 유도신문을 던집니다. 네. 아버님 고추 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알지. 그럼 아버님도 고추에 물 많이 주시죠? 그러면 100이면 100 농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그럼 이제 그때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 얼마나 주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호복하게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호복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가 호복한지, 네. 어느 정도 주는 게 많은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저희가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 2배 혹은 3배로 물을 주시는 게 오히려 내 밭의 고추를 더욱더 건강 품질도 좋게 하고 착과 이런 것들도 다 좋게 할 수 있는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그 어느 영양분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례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고추 재배를 주로 이제 노지보다는 이제 시설 재배에다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의 땅은 제가 재배하는 땅은 사질토입니다. 보통 방아다리가 한 3지, 4지 나올 때 정도 되면 그때부터 물을 관주하는 때 점적호수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관주합니다. 그러면 그걸 며칠에 한 번씩 반복하나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리면 3일에 한 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관행적인 방법,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주하다 보니까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고추 전부 다 칼슘 결핍이 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칼슘 결핍이 잘 안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충분히 관수했어 라고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버님 오늘 물 대시고 한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점심 때, 나 물 안 껐네 하고 한 서너 시간 주십시오. 그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한 번쯤은 저는 약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칼슘 결핍은 가장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토양에 여기도 잘 나와 있다시피 흥농TV에도 토양의 수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물의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가 자주 안 내렸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물을 많이 줘라. 이게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비의 양에 따라 틀리죠. 비가 왔는데 무슨 물을 줘. 저는 비가 와도 물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저 멀칭한데 과연 그 비밀이 얼마큼 들어갔을까요? 오히려 비 왔을 때도 물을 줘야 되는 게 답일 정도로 그만큼 관수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요즘에 포장에 그 비닐, 멀칭 비닐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잡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사실상은 이제 토양이 실질적으로 밭고랑에 들어가는 수분량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이제 이건 또 이제 궤조바이러스가 또 나왔는데 이제 총체벌레로 인한 궤조바이러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방금 총체벌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전에 그거는 총체벌레에 의한 궤조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CMV일 가능성이 총체벌 저게 보통 저 정도 시기라 그러면은 한 6월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과실의 크기를 봐서. 맞습니다. 아직 착색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보통 다 아시다시피 TSWV는 칼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증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거는 제가 봐서는 CM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추의 병도 단순히 보면 병인데 네. 이게 하나하나 짚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막 해짚어 보니까 낱낱이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과실의 표면이 굉장히 얼룩덜룩한 게 이거는 제가 이런 바이러스 증상은 본 적이 없고요. 이거는 다른 요인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죠? 일단 여기서는 궤조바이러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바이러스는 좀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는 걸로. 아마 여기에서도 지금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실에 담배나방이 알을 까고, 네. 그 담배나방으로 인해서 과실이 무르거나, 네.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담배나방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방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을? 방제부터 예방입니다. 담배나방에 비례할 시기에 사전에 약을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추에는 살균제, 살충제 등을 정말 많이 살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진딧물도 방제해야죠. 총체벌레도 방제해야죠. 담배나방도 방제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올 시기가 언제 된다고 하면 그 시기부터 이 미연에 계속 약을 쳐서 저런 와가지고 성충들이 알을 낳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성충은 절대 약으로 죽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담배나방 같은 경우도 담배나방 약을 쳐서 성충하면 못 죽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성충을 죽이는 약제도 있는데 대부분 못 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을 낳고 걔가 알을 낳으면서 안에서 이 가해를 하잖아요. 그때 결국 침투액스 약을 줘가지고 가해를 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예방이 가장 좋다고 보죠. 또 예전에 어디서 이제 기술센터에서 했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담배나방의 성충은 못 잡고 담배나방 알을 가함으로써 그거를 약을 침으로써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마 그 이야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응애, 총체벌레, 담배나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추를 가해하는 해가 되는 그런. 이분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약은 예방으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 예방은 좋지만 어떻게 저희 그 막 몇만 주 되는 거 어떻게 다 예방하고 관찰하는. 일지를 작성하고 이 시기에는 내가 무슨 약을 치고 이 신약은 무슨 약 미리미 작성해서 그 시기가 되면 물론 해마다 기후도 변하고 다 변화하는데 이때쯤 병은 그래도 오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때쯤 뭐가 온다, 비례한다, 뭐 또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약을 치게 되면 확실하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병이 시작되고 나서 약을 치게 되면 그 방제 효과는 분명히 떨어지고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제보다는 예방 쪽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배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네. 이분도 탄저병을 비 오기 전, 비 오기 후. 물론 비 오기 전에 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비 온 다음에 치면 더 좋겠죠.
근데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그 약을 자주 쳐주는 건 정말 좋은데 너무 자주 치다 보면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비오기 전 딱 주기로 3일 간격, 4일 간격 혹은 5일 간격으로 그 주기 간격을 계속 쳐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5일 간격을 했는데 탄저병이 또 온다. 그럼 내년에 한 4일 간격을 하고 좀 해가지고 그런 건 농가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일부 농가에서 그런 게 합니다. 고추에 탄저병 오면 아니 거기는 농사 못 짓는데요. 나는 탄저병 문제 안 돼. 그런 농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을 치실 때 아까도 내일 비 오고 온다. 내일 약을 쳐야 되는데 그럼 모레 쳐야겠네가 아니라 오늘 쳐야지. 오늘 밤에라도 친답니다. 굉장히 고추가 들으면서 좋았어요. 이번에 시드름병, 청국병, 품마름병에 대해서 스마트한 농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드름병, 청국병, 품마름병 증상, 병충해 관리, 진단하고 대처하기. 스마트한 농부의 김정석 소장님의 농사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MB아그로라고 아마 영양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친환경 고추 재배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아마 작물 보호제 같은 건데 이제 나와 있는 증상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시드름병 증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런 키트도 굉장히 많던데 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포살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국병에 대한 키트는 지금같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걸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거짓 반응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보이는 저 키트가 얼마큼 정확성을 나타낼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입했던 그것도 상당히 글로벌한 회사에서 만드는 키트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병은 어느 정도 이런 키트를 이용해서 가능한데 세균이나 곰팡이병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저걸 한번 써보면 알겠지만 써보질 않아가지고 여기서 확답은 못 주겠습니다. 혹시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보다 더 쉽게 측정이 가능한데 왜 세균성이나 곰팡이성은 잘 측정이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일단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게 되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테스트처럼 이렇게 발라서 용액을 묻혀서 키트에다 찍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청국병하고 품마름병하고 같다. 맞습니다. 같습니다. 청국병이 풀청 고사알코라는 말이고요. 한문으로 썼을 때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균성 품마름병이죠. 나오네요. 결국 그러면 세균성 방제를 해서 발병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예방하는 효과. 아직까지 청국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은 많이 공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토양병을 나누게 보면 고추에 관한 토양병은 정해져 있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품마름병, 시드름병, 역병, 그리고 여기에 흰비단병이 있어요. 여기 지금 흰비단병, 균핵병은 빠져 있는데 네 가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근데 역병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역병 저항성 품종이 많이 출석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역병 때문에 재배가 문제가 됐다는 건 없고요. 근데 저기 지금 시드름병은 청국병, 그쪽 품마름병을 표현했는데 한 5년 전에 품마름병은 아니고 균하고 틀리 버클데리아라는 또 유사한 병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안 나옵니다. 그게 또 한때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세균병은 지금 말하는 게 품마름병이 주로 되게 메인이고요. 아까 좀 버클데리아라는 그게 무슨 정확한 명칭이 뭐였는데 그게 있습니다. 잠깐만 이걸 보자. 여기 지금 잘 나와 있듯이 역병은 입 갈색 마름 속도가 심한. 역병이라고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인근에 있는 주까지 한 번에 고사하는, 다 말라버리는 그걸 이제 저희가 역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시드름병이라고 하면은 입 갈색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오후 되면 또 다 죽어서 이제 추격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시드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청고라고 하는 것과 시드름병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청고병은 네. 초기에 걸리게 되면 네. 역병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역병을 자세히 보면 지제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제부가 약간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병이고요. 풋마르병은 그 지제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보게 되면 역병이 걸린 그 고추는 과실의 과가 그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시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청고병은 아직 변하지 않습니다. 착색이 착색이 안 되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청고병은 착색이 안 되고, 네. 역병은 있기는 있대, 이게 네. 뭐 비대하면서 익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그냥 계속 처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풋마른병은 아침 저녁으로 쌩쌩하고 있다가 낮에 처지거든요. 근데 역병은 거의 다 계속 처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제부가 이미 지제부의 도관부나 그 체관부가 다 완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양분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근데 풋마른병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가 뜨게 되면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얘가 그 도관부에 갈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아무리 적겠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선선할 때는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한낮 뜨거울 때는 쳐줄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럼 도관부가 아까 갈변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단면 줄기를 단면을 잘랐을 때 이 안쪽이 살짝 이렇게 갈색으로 갈변이 되면 그것도 풋마른 청고병. 그렇죠. 네. 저 좋은 방법은 맥주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요. 한 거의 꽉 채우고 한 10에 8분 채워놓고 그 자른 그 풋마른병 걸렸다고 생각하고 지제부를 잘라서 그 담가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딱 그 세균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물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그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역병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건 현장에서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병든 뿌리를 뽑아서 봤을 때 뿌리의 갈변이 심하다, 정상 때보다 뿌리 밝은 양이 약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진단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뿌리 밝은 양이 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 야, 이게 참 다양한 형태의 병식이 나타나네요. 잠깐만.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그럼 청고병 오고 역병 오고 시들병 왔는데 약제 방제 될까요? 물어봐. 된다고 하겠지? 영양제 주면? 영양제 주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100% 못 살립니다. 사실 역병이면 거의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역병약이 나와 있잖아요. 관조하는 거. 아무리 관조도 안 돼. 그리고 한 줄로 이게 쭉 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물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 따라간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청고병하고 역병 물 따라가고 시드름병은 또 안 그래. 시드름병은 역으로 물을 안 좋아해. 근데 번지는 속도가 천천히 번져. 보자. 드디어 설명을 다 보자. 물 꼽으라는 것 같은데. 테스트 안 해요. 지금 봐봐.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상처가 없잖아. 응? 지제부가 함몰이 안 돼 있잖아. 청고병은 저게 특징이라고. 물론 심하면 나오겠지만 초기엔 저렇게. 저게 내려온다고 다 청고병이냐? 아니야. 버클데레가 있다니까. 그때는 그거는 결국 저렇게 해가지고서 뭐 확인을 하는데 배지에서 키워봐야 알아. 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쟤들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버클데레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쟤들 다 못할걸? 그게 뭐냐 그럴걸? 굉장히 어려운. 우주라 그래. OOZE라고 우주라고 나온다고 하더랬죠. 안 나온다. 뭐라는 거죠? 깨끗하다 그러면 시드름병을 의심하는 거죠. 야, 시드름병도 있고 거기 흰비단병도 있거든요. 시드름병하고 흰비단병 어떻게 구분할 거야? 알려줄까?
가서 보면 지제부에 하얀 곰팡이 핀 적이 보인 게 있거든. 그건 흰비단병이야. 근데 저기 시드름병은 그게 안 보여. 약간 핑크빛 나는 그걸 보이고, 쟤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거를 뽑아다가 비닐봉지에 딱 비닐봉지에서 하루 정치해 놓으면 그 다음날 곰팡이가 확 피거든. 그럼 얘는 흰비단병이야.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식은성, 시드름병은 세균성, 흰비단병은 곰팡이성 이렇게 보는 건가요? 시드름병은 수사림이고 네. 흰비단병은 스켈레톤이라 같아서 곰팡이에요. 청고병은 라이스나 솔라나세임이라고 이제 완전 틀리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또 하나 또 저기 세균병이 버클데리아 종이 있고 버클데리아가 8개 종이 있어요. 단순히 다 똑같은 시드름병이 아닌 게 저거 병증을 보고 나서 맞춘다? 그거는 물론 전문가들 맞출 수 있겠지만 그것도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다 그 검사를 해봐요. 사실 단면적으로만 봤을 때 맞추면 진짜 어렵죠.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추이를 해봐야 돼요. 그럼 얘가 청고병이다. 한두 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보면은 전문가는 맞출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근데 한두 주 가지고 맞춘다?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야, 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또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약제 처방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패스하고 한번 다른 거. 농약 없이 청고병 이거 하나만 걱정 없다 이런 건 너무 민간 요법이니까. 그거는 패스. 네, 고추 풋마른병 흰비단. 흰비단병 나오네. 네, 이번엔 농사 이야기 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고추 풋마른병 흰비단병 고온기 토양병의 현장 진단 및 주요 특징에 대해서 올려주신 유튜버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이야기. 이분도 이거 흰비단병. 이거 딱 티가 나네요. 저기 밑에 부분에 곰팡이성 이렇게 딱 보이는 곰팡이 자국이 보이는 흰비단병. 근데 나머지 멀쩡하잖아. 나머지는 확실히 없네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먹은 게 없잖아. 얘는 그 풋마른병을 갈 수는 없다는 거지. 이렇게 곰팡이가 보이면 흰비단병. 근데 사실 지금 다 약제로 이걸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면 약은 나와 있습니다. 흰비단병에 뭔 약을 쳐라. 안 치는 것보다 치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미비하다. 사실 고추 농사를 다 재배를 잘 해주셨는데 관리도 잘하시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싹 다 죽어버리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이거 거의 흰비단병이 오는데 시기가 있습니다. 흰비단병은 유명기 때 오지 않고요. 여기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과가 어느 정도 달았을 때 정말 순식간에 옵니다. 전포장이. 흰비단병의 주 특징이에요. 여기 지금 표피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저것도 지제부 제가 봐서는 이건 그러면 이제 풋마른병 가능성이 높은 표피에 저기에 아까 그 하얀 균사나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흰비단병. 이제 그 흰비단병을 의심할 수 있는데 잘랐죠? 보게 되면 도감부가 갈비리. 이제 여기 좀 껍데기를 벗길 겁니다. 벗기죠? 저거는 풋마른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풋마른병입니다. 딱 보이네. 도감부가 갈색으로. 네. 풋마른병 맞습니다. 그 풋마른병이 오면 이 과실에 아직 과실 다 안 익었죠. 근데 역병이 반대로 오면 이 과실이 거의 익고 있어요.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딱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저기 그 두 가지 병이 후반 병이 많이 진전되면 청구병 온 것도 과실이 있거든요. 그때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는 이제 지제부를 봐야죠. 저걸 보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위에서 한번 보고 고추 과실이 익고 있는지 익지 않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밑에 그렇죠. 지제부, 도감부 등을 봐서 최종적인 판단을. 이거 흰비단병. 흰비단병. 네. 곰팡이들이 보이네요. 네, 흰비단병입니다. 확실하면 흰비단병 맞습니다. 흰비단병도 안에 도감부가 갈병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되겠죠. 근데 껍데기가 잘 안 벗겨질 겁니다. 말라있기 때문에 잘 안 벗겨져요. 네. 균사가 딱 보이네요. 지제부랑 뿌리. 저거를 잘 안 보일 경우나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딱 스펙을 쳐내놓으면 하루 실온에 놨다가 그 다음날 보면 곰팡이가 하얗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흰비단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저 흰비단병이 시설 재배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온화가 되다 보니까 노지에서도 올 수 있고요. 특히나 저게 이제 취약한 데가 터널 재배입니다.
그 습이 많으니까. 예, 터널제비가 아무래도 고온을 잡아주다 보니까 조금 흰비단병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온 토양은 이건 균, 살균제 뭐 이런 것들 꼭 뭐 해야 돼요. 바사미를 뭐 천연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 왜냐면 암만 이렇게 토양을 이만큼 떠내더라도 결국은 여기 그렇죠. 이렇게 오염이 된 토양으로 네. 볼 수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경작을 그 다음에는 안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역병 보면 다 이렇게 빨간 게 딱 고추 과실도 익었네요. 또 확실히 보이죠. 야, 참 이렇게 어려울 수가. 이거 정말 엄청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건데 지금 제가 경계를 하셔야죠. 그래도 농가분들이 내 땅에 있는 게 뭔지 정확히 껍데기 까보려고 하는 거라. 하시니까. 자, 흰비단병이 걸리면 껍데기 잘 안 까집니다. 말라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청고병은 아예 수분을 머물기 때문에 까져도 그 도감부 지제부가 잘 벗겨지거든요. 이게 오늘 흰비단병과 청고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요거는 그러면 시드름병이라고 뭐 신비단병이나 시드름병이라고 볼 수 있겠네. 아까 그거는 과실 안 익었고 요거는 과실 익었고. 이게 청고병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니면 이건 흰비단병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방에 전체 포장에 한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현장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걸로. 저거 보고선 답변은 못 내립니다. 요거 보고서. 흰마름병, 청고병. 같은 말에. 뿌리 자체로만 봐도 사실 모르는데 이분이 지금 뭔가 설명하고 계신데. 네. 뿌리도 뭐 당연히 뿌리 쪽에도 데미지를 받죠. 우리 땅속에도 데미지를 받는데 거기까지 뭐 굳이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이미 충분히 깊이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도감부에 갈변되는 부분이나 혹은 뿌리 쪽, 지제부 쪽의 그런 손상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또 다른 것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거 한번 보실까요? 고추 탄저병, 다수학을 위할 중점사항, 성모의 흰비당이 발생하는 이유, 풋마름병 예방 방법으로 유황과 커피 찌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간 요법이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하죠. 마땅한 게 없네요. 고추 탄저, 약을 쳐도 앞서 다 살균대. 앞서는 요거 용사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게 요거였거든요. 여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충남 홍성. 네, 이게 또 농사 이야기 온이라는 채널에 나온 건데 충남 홍성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의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요분이 설명하시는 서부지소장 유준재 소장님이십니다. 고추 바이러스 특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네. TSW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시 대처법, 총체벌레, 종합적 약제 방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런 채널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감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도 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이파리에 이렇게 둥근 무늬가 찍히고 있고. 네, 근데 저게 TSWV가 저 제형적인 동물 원형 반점에 생기는 특징이거든요. 저게요,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품종별로 다 병증이 다양합니다. 또 고온일 때냐, 또 저온. 여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런 원형 반점이 안 생기잖아요. 또 품종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를 가지고 대표적으로만 하나 딱 찍어. 이해하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보면 TSWV도 해외 같은 데 가보면 또 틀립니다. 병증이 또 완전 틀려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맞췄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양하고 오기 때문에 뭐 하나 가지고서 야 이거 TSWV다. 또 동그란 반점이 안 찍히니까 이건 TSWV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근데 그것도 TSWV가 다른 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래서 고추에 있는 바이러스를 병증과 같이 맞춘다? 그럼 불가능하다. 정확한 물론, 그렇죠. 그래서 시기를 보고요. 대충 감은 잡습니다. 아, 이 시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어떤 바이러스다. 검사해보면 그 바이러스가 맞을 확률이 높은데, 오판할 경우도 있어요.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TSWV만 딱 검출했는데 TSWV가 나오고 있죠? 과연 다른 바이러스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저희랑 또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결국은 매개충을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매개충을 방지하면은 예방. 근데 결국은 그렇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것도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총체벌레를 예방할 수 있냐?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총체벌레를 애초에 예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네. 여기 극복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보면 마무리할까? 손바닥 농장에서 이게 자, 조회수 21만. 거기 제가 설명할 거 많습니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죠. 손바닥 농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고추 재배에 치료약 없는 고추 바이러스병, 네. 오갈병, 고추 칼라병에서 웃비료 주기와 연면 시비로만 고추 병충해를 모두 해결하였다라는 유튜브가 있어서 해버렸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즉시 뽑아 버리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바이러스 병에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극복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건 뭐 고추 바이러스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이신가 봐요. 이제 토마토 위조 반전 바이러스 정확히 네. 명칭도 말씀을 해주셨고, 칼라병과 전쟁을 치르신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흥미로운데요. 뭐 물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방법이 FM이거나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지만 다만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단초라도 될까 소개합니다. 전형적인 TSWV 증상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참원지 응애로 생각하시고 참원지 응애 및 진딧물 방제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도 딱 촬영한 사진 보니까 살짝 위에 병증이 조금씩 오글오글한 이제 바이러스 증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셨고 아마 6월달 이제 고온기로 올라가는 것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오겠죠. 시작하겠죠. 계속해서 이 오글오글한 이파리가 위쪽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증이 나타난 6월 24일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더위가 시작된 거죠. 이제 고온기 접어들고 잎 색깔도 달라지고 잎이 오그라드는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CMV네요. CMV. 여기 V자 이렇게 노랗게. V자로 이렇게. 예. 여기 이파리 보시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CMV 전형적인 증상이니까. 아닐 수도 그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분이 총체벌레를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지만 총체벌레를 그림자도 찾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애약과 총체벌레약을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방제를 하셨는데요. 저거 진딧물이었죠? 그러면 저게 CMV라면?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을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약을 칠 때. 끝까지 좀 보고요. 이분은 또 육묘장에서부터 예. 이렇게 이제 병이 입영돼서 유무기 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분은 이 바이러스를 감기처럼 약은 없지만 항생제나 해열제를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낫고 고추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경우 이제 그게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비 이제 식물체도 그렇게 뭔가의 면역 좀 치료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이거는 TSWV 같아요. 땅콩에 두포에 걸린 거 보니까. 땅콩도 걸리죠. 땅콩도 TSWV에 갑니다. 그때 바이러스에 걸린 땅콩 4포기 중 2포기가 다시 잎이 새순에서부터 다시 신초가 오글오글하지 않고 다 펴진 정상적인 신초가 나와서 새로이 성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이번 고추에도 적용을 해서 네. 바이러스 극복에 한번 도전을 해보신 그런 그렇죠. 도전기네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고추가 치료가 됐을지 극복했을지 한번 보시죠. 별다른 영양제는 치시지 않으셨고 웃거름으로 주는 질소와 칼리 그리고 연면 시비로 주는 칼슘과 마그네슘 붕소
기타 미량 요소들을 옆면에다가 한 번씩 주셨대요. 예. 그래서 비싼 영양제는 주지 않았고 실제로 사실 영양제 몇 번 주다 보면 고추 사 먹는 게 더 싼 경우가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아 이건 참 일반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황산 암모늄과 황산가리 묵비료로 이런 것들도 같이 치셨다고 하시네요. 원래 갖고 계셨던 거니까. 그리고 암모니아태 질소를 쓰셨대요. 좀 더 흡수가 빠르고 이동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웃거름을 평소에는 2-30일에 한 번씩 주셨지만 그 양을 반으로 하여 이렇게 주셨다고 하시네요. 옆면 이게 위아래 다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방제 자체를 인산 칼슘제, 그리고 칼슘제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게 이게 몇 주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호복하게 많이 주셨네요. 이게 이파리들이 완전히 오글오글한데 마그네슘과 붕산까지도 칼슘제를 살포하는 사이사이에 같이 연면 시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 바닥에 막 어마어마하게 호복하게 해주셨네요. 일부 농가에서 저렇게 하고 칠까요? 이렇게 치긴 그럼 양이 도대체 얼마큼 들어갈까요? 한 통 말통 하나 치고서도 진짜 한 10주, 20주 치면은 진짜 금방 치겠는데 한 100주도 못 치겠는데.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농. 네, 아니면 뭐 몇 주에서 네,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려던 거죠. 이건 거의 뭐 인공호흡급으로 한 거죠. 이거는 워낙 급하셨으니까. 이거 맹물로 입도 씻어주고 매일 연면 시비를 해버리니까 이제 위에가 다 해서 덮인 거죠. 그 약들로. 그래가지고 이제 또 광합성도 못할까. 굳이 맹물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시기를 좀 조정해서 좀 늦춰서 하는 게 더 낫겠죠. 안 그럴까요? 근데 이번엔 또 그만큼 이제 절실하셨으니까 요거를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절실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봤을 때 과연 무슨 거 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도 알겠죠. 해열제, 뭐 진통제, 뭐 기타 등등 한 10가지를 처방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인후통도 있을 거고 콧물도 있고. 그럼 당연히 낫죠. 근데 의사가 그렇게 처방하나요? 그 약물 남용이거든요. 한두 개 먼저 처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쓰면 안 쓴 것보다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저렇게 대농가들은 저걸 절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유튜브 채널이 손바닥 농장입니다. 손바닥 농장. 올해 효과를 보더라도 내년에 똑같은 발효 왔을 때 저렇게 쳐서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해마다 같은 효과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물론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진단 키트가 상당히 많이 기술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원예특작과학에서 만들어서 각 기술센터에 각 도의 기술원에 보급을 하고요. 기술원에서는 또 필요한 기술센터에 또 보급을 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기술센터에 가서 키트를 그래서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확히 무슨 병인지 알고 싶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양은 없고요. 그래서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분도 한 10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제 한번 찍으셨다는 거 보니까 꽤 기다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쭉쭉.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3가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CMV, 그리고 담배 모자이크, 그리고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TSW까지 이렇게 모두 다 저게 지금 키트가 우리 특작과학에서 만든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요 키트, 여기 나와 있는 요 키트들이 다 워낙 특작가들에서 만든 키트라고 되어 있네요. 키트들이. 이게 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것도 보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반응 등을 다 보였네요. 저희 시료봉투에 넣어가지고. 한 2-3분이면 금방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감염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잠깐만. 저기 반응이 안 나온 거죠? 저기다 3개를 다 찍어봤네요. 저렇게.
묵은 잎의 반응이 약한, 새로운 잎에는 반응하지 않았고, 묵은 잎의 반응이 약한 이유를 묻자, 바이러스 농도가 적을 수도 있고, 반응 검사 과정에 시약 성능 과정에서 일부 희석이 돼서 약하게 반응이 됐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기술센터에서 뭐라 할 텐데, 사실은 지금 착즙을 할 때 너무 염소가 많이 나와버리면 비트기 반응이 뭐냐면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감염체 가지고 버퍼를 넣고서 살짝 해서 아주 염소가 살짝 도출이 돼도 다 검출이 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염소가 진해버리면 오히려 반응을 안 해요. 방금 봤던 그 녹즙처럼 완전. 예,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아쉬운 게 아까 그 마지막에 진단했던 그 키트를 끝까지 촬영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반응을 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빠져 있는. 약하게만 검출했다고 해서 이게 한 줄이 세게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테스트처럼. 그리고 요즘에 모두싹을 어마어마하게 다들 쓰시네요. 저기 충체벌레 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제를 쓰거나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TSWV가 감염이 되면 점점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4월 달에 심어서 정식해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는 피크를 이다가 8월 달 넘어가면 사실 번지는 속도가 주춤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또 일부 온도가 TSWV가 상당히 고온성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9월달 넘어가면 떨어지잖아요. 위에는 또 회복이 된다고 표현하죠. 농가들은. 사실 근데 걔가 다시 정상적인 온도로 들어가면 다시 또 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어떤 반응을 하면서 온도가 저온이 되면서 걔가 병이 잠깐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러면 그 걸린 감염주는 TSW균을 항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환경이 맞아버리면 다시 발병이 또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면 내년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해서 효과를 본다면 계속 하시는데 분명히 언젠가는 이거 답이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저렇게 걸리면 손목에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겠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약 보십시오. 영양제도 그렇고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완전 100분이 앉은 것처럼 완전히 하얗게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한 10근 따셨대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네, 한 10근, 한 20근 정도 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병에 걸렸지만 극복을 하고 건고수를 사 먹지 않아도 될 만큼은 수확을 하셨다로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결말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는 거 TSWV 걸린 게 없어요. 근데 TSWV를 극복한 것은 TSWV 증상이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증상은 없고 아까 CMV 증상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설이다 그러면 사실은 시설에 CMV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참 어떤 바이러스는 아까 기술센터에 3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 검사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쉬운 거는 그 바이러스가 정확히 안 나왔다, 뭐라고 표현을 안 했다는 점.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TSW면 TSWV, CMV면 CMV 시설이잖아요. 어쩌면 PMMO 바이러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PMV 검사는 또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바이러스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이 느려져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은 내년에도 이분이 농사 지을 때 한번 걸리면 가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십시오. 기술센터에서 정확히 판단이 안 나오면 이거 상부에 올려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물론 소농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미안하죠. 참.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 아까 봤던 그런 병증들 이게 다들 무조건 바이러스다, 칼라병이다, 잎의 위에만 오글오글하다고 이거는 뭐 바이러스다, 괴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핵심을 포인트를 짚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튜브를 찍는 목적이고 네. 농가분들도 좀 더 고차원적인 이런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또 목적이자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